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신흥국 지수의 방향성은 물론이고요. 연말에 이어지는 소비 시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 시즌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은데요. 앞으로 이 증시를 이끌어갈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영재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s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회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돌아온 걸까요? 어제장은 4천억 원 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장도 역시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3%대 상승하면서 209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팔자세인데요. 이로써 5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피로감 때문일까요?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현재는 0.48%대 하락하고 있고요. 69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나 홀로 700억 원 넘는 매수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8%대 떨어지고 있습니다. 7,153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네, S&P 500 지수는 0.09%대 내리고 있습니다. 2,806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입니다. 현재는 96.6포인트 지나갑니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달러가 강세니 골드 선물은 6거래일째 연속 음봉을 기록 중입니다. 현재는 0.17% 내리면서 1223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미국의 하루 평균 산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초과 공급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는 하락세인데요. 현재는 60.69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상해종합지수는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오전장의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0.2%대 하락하면서 2635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0.31%대 상승했고요. 26,227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첫 번째 코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어제 11월 FOMC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이번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이 결정됐는데요. 이번 FOMC 회의 결과와 더불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잠시 후 알아봅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도 안도 랠리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긍정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번째 이슈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함께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미국 FOMC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 큰 변화 없이 11월 이제 뭐 FOMC에서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포인트에서 2.25%로 이제 동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일단 성명서를 보면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계 지출이랑 고용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있긴 했지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톤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톤을 좀 낮추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에 대한 그 낙관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가 관련해서도 12개월 기준 이제 전반적인 물가, 음식, 에너지를 제외한 이 가격 상승이 한 2%대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을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 향후 정책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미국 연준 같은 경우가 12월에 한 번, 그리고 내년에 이제 3번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12월에는 한번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좀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저도 뭐 12월 달에는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 금리가 일단은 지금 뭐 미국 그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시장 투자자의 입장에서 미국 그 지수를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월 FOMC 들어가서 FOMC 전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훼손을 할 가능성은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다우지수 기준으로 일단은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지수가 가장 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우지수가 26,000을 돌파를 해서 27,000대에서 뭐 이제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하회하는 그 구간이 FOMC 금리 인상 부분들이랑 맞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핑계거리가 돼서 또 아래쪽으로 한번 밀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어쨌든 또 다시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부터 8일까지 FOMC 회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우선은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에서 2.25% 동결을 시켰는데요. 앞으로 12월 달에 가능성이 강하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금리 인상은 아무래도 지수의 랠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10월의 하락을 또 이 매파적인 기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연준이 목표가를 연준이 물가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현재 2% 목표가에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FOMC가 12월에 금리 인상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사실 뭐 그 정책이라는 것이, 특히나 이제 뭐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12월에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12월에 일단 하기 위해서 11월까지는 일단은 뭐 만장일치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올해 정도에는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시장의 시그널 없이 뭐 정책을, 특히나 이제 그 금융정책, 금리정책을 펼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조금 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안 하면은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금리 인상을 못할 만큼, 경제나 아니면 지표들이 그렇게 안 좋은가라고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오히려 뭐 12월 금리 인상은 뭐 확실시라는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뭐 금융시장에서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나고 국내 시장은 안도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장중에 2100선을 또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시장 안도랠리가 찾아왔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미국 중간선거, 그러니까 그 말씀 지난주 수요일 날도 이제 차이나 이슈 이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코멘트를 드릴 때 중간선거 관련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사실 중간선거는 개인적으로는 핑계거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장은 반등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드렸는데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의 일단은 그 공화당이랑 민주당이 각각 이제 상원이랑 하원 이제 다수당을 차지를 해서 시장의 예상치에 크게 빗나가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빗나가더라도 시장은 반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사실 정치적인 리스크가 뭐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크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데이터나 수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그 중간선거에 대한 부분들,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핑계거리일 뿐이었지, 중간선거가 끝나면 사실 약재의 그 불확실성의 해소 요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상원, 하원 다수당을 차지를 하긴 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올라왔을 것이다. 근데 오히려 시장 예상하는 만큼 큰 뭐 그런 혼란 없이 저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시장은 일단은 안도랠리를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안도랠리가 충분히 나오고 다시 지점 고점을 충분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왜냐면은 시장이 사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뭐 항상 마지막에 급락이나 아니면 시장이 꺾이려면 마지막 피날레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올라왔었던 시장이 단순히 좀 스무스하게 꺾여 내려간다? 이건 아닐 것이고요. 마지막에 화려한 불꽃을 태우고 끝나더라도 끝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 시점은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다우지수가 27,000선에서 돌파했다가 돌파하면서 한 차례 랠리를 겪었다가 27,000선을 하회를 하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3번 정도 트라이했다가 실패한 거고 마지막에 속임수 패턴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7,000까지는 어쨌든 다우지수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이랑 S&P는 아직까지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남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우 기준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빵이라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스닥을 이끌고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약간 미진한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산업군 다우 쪽에 있는 기업들이 어쨌든 또다시 이제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부터는 나스닥이랑 S&P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지수 분석도 중요하지만 다우지수를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불확실성은 다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모멘텀이 없습니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권,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권, 양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호재 이슈보다는 악재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말까지만 잘 버티면 연초에는 또다시 괜찮은 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초에는 어쨌든 신성장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나오는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그간 이제 자금 집행을 못했었던, 기관 투자자들도 어쨌든, 새마음 새 출발로 연초에는 또다시 한번, 새로운 섹터들을 만들어내건, 아니면 기존 섹터들을 내건, 움직임을 충분히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말 자체로만으로도 시장에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 시장 말고 이외의 아시아 글로벌 시장들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아시아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중국 그 시장도 분석을 할 텐데요. 2600선에 대한 부분들, 그 이후에 시장이 아예 땅바닥에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까지는 24,400선, 그리고 위쪽으로는 2,800, 그렇게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2,600을 기준으로는 한 200포인트씩 위아래쪽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는 사실 일본 증시가 오른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던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결국에는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대중무역 수출,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해서 이익을 늘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중국 경제가 어쨌든 좋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시장에 대한 포커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사실 버텨주기만 해도 저는 땡큐, 오히려 고가를 돌파하지 않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 시장이 좋으면 미국 시장 쪽으로만 그 움직임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대한,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들을 오히려 미국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제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면 좋고, 미국 증시가 갇혀있는 상황에서 상해지수가 올라가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나 기업들에게는 베스트 시나리오일 겁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중국 증시가 좋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자금 풀에서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에 대한 자금 집행 포션을 더욱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가 더 좋기 때문에 이머징 쪽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 증시에 기업들에게 넣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 증시는 갇혀있는 게 좋고 중국 증시가 오히려 랠리를 펼쳐지는 게 좋은데,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29일 고점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다를지언정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1월 29일이었습니다. 1월 29일 정확히 2607.10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 상해 지수,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상해 지수의 올해 고점이 1월 29일 3587.03. 결국엔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반대로 또 이제 미국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 다우 기준으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고점이 지금 1월달 고점은 1월 26일인데 10월 3일날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8월 30일날 고점이 한번 다시 나왔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9월 21일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결국엔 정말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국 증시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확히 연중 고점이 중국 시장 고점이랑 똑같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 시장이 아무리 분석을 하고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증시는 중국 시장 못 가면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왜냐하면 장중 고점이 똑같은 날 나왔다라는 부분들, 연중 고점이 똑같은 날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맨날 미국 시장 분석을 하지만 미국 시장 올라도 우리나라 시장 안 오르는 거 이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좀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증시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 김영철 멘토님과 차이나 코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15% 넘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전쟁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을지 저희 이슈 통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17년 연속 중국 소프트웨어 100대 기업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기업들이 순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정부가 우후죽순 늘어만 가는 전기차 업체들이 철퇴를 내둘렀습니다. 관련 기업 27군데의 생산 자격 정지를 단행한 건데요. 관련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분석 전에 시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전일장 마감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해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상해 지수가 이렇게 움직임이 썩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2600선에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는 200포인트 2800선, 아래쪽으로는 2400포인트 좀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어디 비빌 언덕이, 흔히 말해서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해 같은 경우가 어제 0.22% 하락을 해서 2635.63에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 2600선에 이제 껌딱지처럼 좀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왜 2600선이 계속 중요하냐면 사실, 전에 9월 중순에 2600선 지지받고 2800선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자리여서 이 자리를 올라탄 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 여러 가지 이제 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정분 같은 경우에는 0.7% 내려서 7698.02로 마감을 했고, 창업판 같은 경우는 1.2%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1329.59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은 어쨌든 지금 모멘텀이 없다. 우리나라 시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올라야 우리나라 시장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에 임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표적인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요, 17년이나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아니면 우리나라 상위 30개 기업, 이런 거 이제 매일 발표를 하죠. 여러 가지 이제 연구소에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화웨이가 17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요거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화웨이가 흔히 이제 통신 장비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2018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사업 매출 100대 기업 발전 보고서 명단을 보면은 지금 화웨이가 1위를 하는 그런 상황, 17년 연속. 요게 이제 17차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 발표할 때부터 1위를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신, 그러니까 우리가 ZT로 알고 있는 요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2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제품, 우리나라에도 이제 꽤 많이 들어오고 직구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하이얼 그룹이 3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제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유니온페이나 아니면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러한 이제 기술을 하는 랑차오 같은 경우가 그 뒤를 이으면서 한 5위 정도에 이제 위치해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 11위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제가 이제 요 중국 차이나 이슈 할 때 AI 관련된 코멘트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 AI 관련해서 커다신페이 같은 경우가
한 18계단 정도가 상승을 해서 한 32위 정도의 랭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지금 발표되는 거를 좀 보시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실 뭐 샤오미 제조업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 제조업으로 이제 뭐 많이 통신 장비 만드는 제조업, 그리고 ZTE 같은 경우는 뭐 휴대폰 만들고, 하이얼그룹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대부분 뭐 백색가전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의 트렌드를 좀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100대 기업 문턱이 높아졌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매출 한 1,000만 원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매출을 올려도 100대 기업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이 정도는 해야 100대 기업에 이제 턱걸이로 들어올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 100대 기업 전년 대비 100대 기업에 들어가려면 1억 7천만 위안, 그러니까 한 11% 정도가 증가를 해서 16억 2천만 위안이 돼야 이제 그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100대 기업의 이제 총 매출이 한 7,700억 위안으로 전반적인 이제 사이즈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기업들이 R&D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R&D 투자가 늘어났다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기사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글로벌 시장 그리고 자국 내에서 입지를 지켜나가려면 결국엔 연구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이제 뭐 그 패스트 팔로워 빨리 따라오는 그런 기업들, 2위 기업들에게 이제 뭐 1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기업들, 100대 기업들의 총 R&D 지출이 지금 한 27%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이 정도를 차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가 기술 특허권 이런 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웨이 같은 경우가 지난해 발명 특허 확보량이 한 3천만 건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제 화웨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중국 통신장비, 최대 통신장비 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는데, 화웨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로도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은 중국 전기차 시장이 사실 제가 이거 이슈로 다닐 때도 아마 테슬라가 중국 쪽에 이제 그 전기차 생산 기지 한다라고 아마 이슈로 좀 다뤄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중국에서 보조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제 움직임 변동성이 이제 큰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에서 보조금 많이 주면 전기차 많이 팔릴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쪽에 이제 뭐 납품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스토리가 붙으면서 이제 보조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대표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삼성 SDI, 뭐 LG화학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스코 캠텍, 뭐 LNF,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 움직였었는데, 중국 쪽에서도 이게 그냥 무한대로 전기차를 퍼줄 수 있는 이쪽을 뭐 퍼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면은 중국이 지난 1년간 신재생 에너지차, 흔히 말해서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판매 실적이 없는 27개 업체에 대해서 생산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 철퇴를 좀 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신에너지 시장, 전기차 시장이 우후죽순 발전하는 것을 좀 막는다는 계획을 이제 좀 내놓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9월 달에 자격정지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한 30개 업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최종으로 3개만 살아남고 27개는 이제 그 자격을 정지시키는 그러한 이제
조치를 좀 취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뭐 화천자동차랑 뭐 하페이자동차 그리고 창원 푸조 시도행 뭐 이러한 그 대형 기업들도 좀 포함돼서 중국의 의지가 조금 뭐 강하다라고 이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꽤나 많은 기업들이 물러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죠. 중국 이제 전기차 시장. 왜냐면 뭐 테슬라도 들어오고 전 세계에서 이쪽을 상당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부실하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자꾸 우후죽순 생기면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최대의 그 소비국이자 생산국으로 가려는 중국의 그 이미지 메이킹에 좀 상당한 스크래치가 좀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맞고요. 그래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이 58만 대로 2위인 미국의 무려 3배입니다. 3배. 그러니까 중국이 어쨌든 그 전까지는 양적으로 밀어왔다면 이제는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안 되는 기업들, 좀 미진한 기업들은 다 쳐내고 확실하게 끌고 가겠다라는 이제 좀 퍼석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만 대 정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156만 대. 이 정도까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이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관심이 상당히 좀 높고 이거를 좀 잘 키워가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업에는 상당히 좀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멘토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모멘텀이 없어서인지 중국 시장 둘 다 모두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종합지수는요 0.55% 하락하면서 2621포인트에 지나가고 있고요. 항생지수는 더욱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15%대 급락하면서 25,92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두 번째 이슈에서 바라본 바와 같이 전기차 시장에서 안 그러면 남은 기업들에게 좀 수혜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좀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 오늘장 전망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중국 전기차 하면 뭐 과거에 이제 워런 버핏이 투자했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이제 좀 알려져 있는 비아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완성차 업체로는 글로벌 판매량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기차 밸류 체인은 수직 계열화한 그런 상황이어서 원가 절감이랑 뭐 기술력 흡수 기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부진한 기업들이 좀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큰 수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지금 48.6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60.000 위안, 손절가는 지금 45.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안도랠리에 들어선 국내 시장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자, 형철 멘토님, 오늘 네. 접근해보면 좋을 만한 국내 시장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앞서도 이제 뭐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종목 중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종목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기차 쪽에 뭐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화, 상하프로테크,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뭐 삼성 SDI, 사마콘덴서, 일진다이아, 일진머티리얼즈, 뭐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언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확실히 좀 최근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이 종목이 좀 대장으로 올라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이 앞전에 이제 한 8만원대까지 9월 28일날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시장 조정 나오면서 6만원대까지 좀 내려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6만원대 확실히 지지받고 다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자체는 확실히 좀 끼가 있습니다. 한번 움직일 때 한 20-30%씩 뭐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6만 원대에서 일단 뭐 출발을 해서 최근 11월 들어와서 7만 7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눌림시에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철강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없습니다. 포스코가 이렇게 뭐 재미있는 종목이 아님을 이미 시장에서는 뭐 낙인을 찍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철강 쪽에 대한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고요. 과연 뭘 갖고 먹고 살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3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대해서 이제 뭐 부각을 했고 그다음에 부합을 했고 그룹 내에 이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회사 쪽 PMCN텍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포스코캠 때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는 일단 뭐 대장주 격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 이제 좀 급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 컨텐츠 강자,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OTT 쪽 글로벌 OTT 성장의 수혜를 확실히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야심차게 이제 하반기에 두 개의 드라마를 런칭을 하죠. TVN 광고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송중기 씨와 그다음에 박보검 씨, 두 분이 이제 주연으로 하는 남자친구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는데, 일단 뭐 송중기와 송중기가 아니라 송혜교 씨와 박보검 씨가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뭐 중국에서 큰 모멘텀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작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드라마를 쓴 작가분의 전작을 보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거는, 박신혜 씨랑 현빈 씨가 주연을 이제 맡아서 12월 2일인가요? 1일인가요? 이제 뭐 방영이 확정돼서 TVN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채널이죠. TVN에서 이제 그 예고편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작가진이 조금 괜찮습니다. 과거 이제 뭐 표절 논란이 있긴 했지만, 드라마 9, 매니아층을, 형성을 했었던, 귀요미소 소설에 이제 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그거의 원작, 약간 이제 뭐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W라는 드라마, MBC에서 했었던, 이종석 씨랑, 그다음에 여주인공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드라마도 상당히 좀 매니아층이 있는, 그래서 그 작가는 필력이 좀 되는 걸로 이제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신혜 씨랑 현빈 씨 어쨌든 중국 쪽의 모멘텀을 충분히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드라마만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모멘텀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작사,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의 제작사가 바로 이제 초록뱀. 사실 인터넷 치면은 나온다. 제작사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그래서 과거에 이게 이제 초록뱀이 김종학 프로덕션이었는데 모래시계로 유명하죠. 근데 과거의 영광이었었고 최근이 아니라 진짜 몇 년간 부진한 그런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요 드라마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주가는 이미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요거를 아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수요일 날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제장에 한 22% 정도, 그리고 종가 기준 한 17% 좀 올랐는데, 드라마가 시작되면은 한 차례 더 랠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2월 달에 방영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고요. 이후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아준다라고 하고, 첫방 시청률 터지기 전까지, 또 조정 이후에 첫방 시청률 터지기 전까지 딱 보면은 한 차례 정도는 더 투자할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초록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HLB입니다. 아무래도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서 핫하게 이제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이후에 뭐 제약바이오 쪽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제 HLB가 확실히,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이 이 종목을 버렸다라고 보일 수는 없는 그런 수급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많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10만 원대에 대한 저항감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 쪽에서 이 종목을 완전히 놨다라고 이제 좀 보기에는 어려운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10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있게 볼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표적항제 리보세라믹이 요 임상 3당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HLB는 10만 원 언더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장에서도 한 2%대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종목을 들으시면 야 남북 평화모드인데 웬 방산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구 삼성 테크인이었고 삼성에서 이제 하나로 넘어가고 하나에서 이제 사명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바꾼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실적만 놓고 그 외적인 부분들은 잠시 뭐 남북 경협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실적만 놓고 보면은 2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요. 3분기 매출도 이제 좋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분기 올해 2분기 이후 3분기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남북경협주 그러니까 남북이 화해 모드일 때 부정적인 이슈로 이제 좀 작용을 한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K9이랑 K21 그 장갑차 자주포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생산 중단에 대한 부분들 계획이 이미 하나는 생산 중단했고 생산 중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쪽에 그 이제 전차 장갑차 매출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실적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오히려 해외 쪽에 대한 실적이 더 좀 중요하게 잡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해외 쪽으로 다각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좀 좋게 잡혀 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됐고요.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꾸준하게 소위 소문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국방비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내년 예산안 보면은 국방비가 한 13%, 15% 증가되는 것으로 이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죠. 일단은 군 복무 단축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양심적 병역, 기피 회피라는 거부죠. 양심적 병역 거부. 네, 뭐 이러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인력들이 빠져나가면은, 그걸 뭔가를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대체를 하려면 어쨌든 군 첨단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대한 매출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들로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아마 서울경제TV에서 진짜로 한 20번은 얘기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코너들을 통해서 휠라코리아입니다. 휠라코리아. 요거 분할 상장하고 나서 첫날 5월 9일날 24,000원대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자로 딱 2배를 찍었네요, 주가가. 근데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미국 자회사 아쿠시메트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상당히 좀 호실적으로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휠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언제적 휠라냐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에나 아니면은 모바일 또는 SNS에다가 휠라라고 한번 쳐보시면 휠라가 이렇게 젊은 층에서 어필을 하고 있었나? 라고 새롭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지인이 휠라, 뭐 신발이나 아니면 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뭐 올려가지고 이제 뭐 입은 것들, 뭐 구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소셜 네트워크 상에 이제 올리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확실히 휠라의 그 브랜드 이미지가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실히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휠라가 좀 잘하고 있는 게 이게 그 콜라보를 잘합니다. 사실 그 명품들이 가끔 이제 상당히 뭐 힙합 쪽으로 이제 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휠라 같은 경우가 샌디랑 그 콜라보를 했던 걸 보고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 명품 쪽 관련해가지고 휠라랑 샌디가 F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샌디의 F를 휠라의 그 F 로고로 해가지고 그 가방을 만든 걸 보고 휠라가 진짜 열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열일하고 있는 거를 주가가 실적이 화답을 하고 있고 그 실적에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휠라 충분히 좀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왜냐면 FMF의 주가를 보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의류주들이 한번 모멘텀이 붙으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휠라 코리아 뭐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21선, 61선, 21선과 61선 사이까지 뭐 조정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근해보면 좋을 종목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철 멘토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의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드리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